안녕하세요. 불평등한 선진국 책을 쓴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2차 강연을 할 건데요. 오늘 강연의 제목은 불평등의 재생산과 청년입니다. 청년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예전에 비해서 살기 어려워졌다, 또는 팍팍하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청년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 오늘 강연의 시작입니다. 제가 바라볼 때는 조금 거칠게 나누면은 우리나라의 청년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네 부류 정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부류는 부모의 소득이 상위 0.1% 안에 드는 청년들입니다. 흔히 영리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모들의 자산이나 소득이 자산은 한 100억 이상, 소득은 연 10억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인데요. 이런 정도가 되면은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자산만 가지고 우리나라 상위 1%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장래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죠. 대학을 꼭 좋은 데를 나오지 않더라도 자기가 평생 먹고 사는 거에 큰 어려움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15% 정도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소득이 연 1억 정도 되는 청년들이죠. 이들은 부모의 소득 또는 자산을 가지고 자신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은 아니다. 자신들 또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노력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갑니다. 부모의 소득이 워낙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사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되고, 그 결과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명문대학교라고 하죠. 이 명문대학교에 대부분 진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의 소득이 상위 15%라고 명문대에 무조건 진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죠.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바,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상위 10% 정도 되는 대학의 7, 80%는 이 계층의 청년들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소수죠. 대표적인 예들이 명문대,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렇게 쭉 10개 대학 정도를 따지고 그 다음에 의대들 또는 약대 또는 교대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약 70% 이상이 부모들의 소득이 1억 이상입니다. 의대는 사실은 조금 더 심합니다. 한 8, 90%가 부모의 연간 소득이 1억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명문대가 좋은 일자리를 독식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 해에 나오는 좋은 일자리가 약 2, 3만 개 정도가 됩니다. 즉 대기업의 사무직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직 뭐 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연봉이,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초봉이 한 4천만 원 이상 되는 일자리고 정규직이고 안정된 직장들이죠. 근데 이 안정되고 고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들을 명문대가 90% 가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떤 얘기인가요? 부모들의 소득이 상위 15% 정도 안에 드는 그런 청년들이 명문대 7, 80%가 들어가고, 그런 명문대가 좋은 일자리에 8, 90%를 독식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부모의 소득이 상위권에 드는 이런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로 가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저절로 얻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경쟁을 거치죠. 그 경쟁 속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 경쟁 자체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까 15% 얘기했던 것으로부터 50%가 되겠죠. 그 아래 소득을 가지는
이 소득을 가지는 계층 중에서도 일부 청년들은 앞서서 얘기한 명문대로 진입을 하고 또 명문대를 가지 않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도 하고 또는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걸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통계가 얘기를 해주죠. 이분들 50% 정도 되는 분들이 어디를 가냐면은 앞서 얘기한 명문대 이외의 대학에 갑니다. 서울이든 아니면 지방이든 아니면 전문대든 이든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의 생산직 이런 데들을 차지하게 되겠죠. 연소득으로 치면 대략 첫 소득이 2,5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직장들입니다. 시작부터 앞서서 얘기한 좋은 일자리하고 1,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누가 있냐면 30% 정도 되는 빈곤 청년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만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30%는 대부분이 누구냐면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대학에 입학했다가 졸업하지 않고 끝나는 부위들입니다. 이 30%에서 35% 정도를 차지하는 이들이 비정규직의 70%를 차지합니다. 비정규직이 사실은 요 사이에는 굉장히 힘들게 살고 소득이 굉장히 적은 어떤 상징과 같은 존재인데 비정규직에서도 고소득을 올리는 직종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 데를 빼고 저소득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바로 이 고졸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을 이렇게 나눠보면 0.1%의 부모 소득을 가지는 청년, 그 다음에 상위 15%의 소득을 가지는 청년, 그 다음에 중간 50%와 하위 30%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격차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상위 15%와 중위 50%의 초봉의 격차가 약 1,000만 원 정도 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평균이죠. 중위 50% 안에서도 그것보다 격차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덜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집니다. 이유는요. 상위 15%는 대기업을 예로 들자면은 해마다 올라가는 연봉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가 생기냐면은 전문직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경력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노동소득이 점차 높아집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상위 15% 안에 드는 청년들의 경우에 많이 벌겠죠, 초반에. 많이 버는 돈이 자산으로 가고 이 자산이 또 한편의 소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자산이 있죠. 부모 자산 중에 일부가 증여되면서 그 증여된 자산에 의한 소득이 또 한편 올라가죠. 그래서 이들은 노동소득도 다른 청년들보다 더 많이 오르는 데다가 자산소득까지 더해지니까 소득이 점점 빠르게 올라갑니다. 중위 50%는 분화가 됩니다. 이 중에서도 안정적인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안정적인 대기업 생산직에 다니는 분들은 앞서 얘기한 15%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된 임금 인상들이 일어나고 이것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급이 되죠. 자, 그 소득이 어떻게 되냐면 50대가 됐을 때 남자를 기준해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게 됩니다. 상위 15%는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 사이가 됩니다. 50대가 되면은. 여기서 벌써 한 4, 5천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조차도 하위하고 비교하면 더 달라집니다. 하위 35%는 앞서서 말씀드렸죠.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소득이 올라가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20대에 월 소득이 200만 원, 300만 원 사이였던 사람이 40대가 돼도 여전히 300만 원 언저리에 머물게 되는 거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위 30%에서 40% 사이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40대, 50대가 돼도 소득의 오름이 올라가지 않고 거의 300만 원대를 유지하다 보니까 저축이 거의 없습니다. 자산이 당연히 있을 리가 없겠죠. 어떻게든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저축은 뭐가 되냐면은 전세 보증금 인상분을 메꾸는 것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30%, 또 앞서 얘기한 중위 50%의 절반 정도 되는 분들은 굉장히 취약하죠. 살얼음 판에 걷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 한 명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회사에서 해고가 되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이런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확률적으로 나타난 이런 불행에 닥치면은 아무런 안전망 없이 하위 10%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살얼음판에 존재하는 것이 중위 50%의 절반과 하위 30% 청년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삶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중년을 지나고 나서 나중에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노년은 대략 65세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정년도 대부분 60살에서 65살 사이를 정년을 하는데요. 이 65세 이후에 상위 15%는 자신들이 미리 벌어놨던 자산, 그 다음에 대부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기업에 있으니까 거기서 넣었던 연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안락한 노후가 보장이 됩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월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올립니다. 65세 이후에도 말이죠. 중위 50%는 그래도 연금을 받습니다. 이때까지 50%에 살아남았던 분들 연금을 받는데 이 연금만으로 생활이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 은퇴 연령이 73세에서 74세입니다. 즉 정년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10년 정도 계속 일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지만 생활이 유지가 되는 이런 분들이 중위 50%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위 30%, 네, 그 중에서 절반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1분위가 돼버립니다. 즉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죠. 연금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70세가 되건 75세가 되건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이분들 중에서도 15% 정도는 월 소득이 5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노년들을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청년 집단에게 고민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는 너무 분명하게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대기업에 들어가고 전문직에 가는 이런 상위 15%의 청년들이 아니라 현재 비정규직으로 가는 게 예약이 돼 있고, 혹은 중소기업에 가거나 아니면은 생산직에 가는 이런 청년들, 사실 이 청년들의 그 인구수가 가장 많은데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들의 미래에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히려 청년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